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7시간 넘게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벽비를 뚫고 지지자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란 사실을 증명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16시간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900자에 육박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 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로는 이 대표 공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검사 사칭 사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봤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 측이 이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과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2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얻었지만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수사로 줄곧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이 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처럼 구속의 위기를 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정치가 아닌 진정한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른바 개딸에 굴복했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있는 병원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병원에 있는 거죠? 네, 장기간 심사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녹색병원으로 돌아와서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몇몇 지지자들은 이곳 병원으로 와서 이 대표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새벽 3시 50분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이 대표는 중간중간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천준호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장엔 정청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먼저 사법부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네, 영장 기각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폭정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민주당의 방탄 딱지를 붙여온 국민의힘도 역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부도 잇따라 SNS 메시지를 통해 너무 좋다거나 한없이 기쁜 날이라며 반기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린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각종 지연 작전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고 비판하며 과연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내홍 수습이 시급한 과제일 텐데요. 당 내부 상황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역대 최장기간인 24일 동안 단식을 벌인 만큼 공개 일정은 없이 당분간은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당 내분 조기 수습을 위해 최대한 빨리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방탄 비판과 함께 사법 리스크 논란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이겠지만 이 대표 앞에 펼쳐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본인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원 전 원내대표 후임으로 선출된 친명계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의 호흡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당내에서는 당분간 이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고 앞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을 축출하자는 친명계 주장에도 일단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고 백현동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 관여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밝혀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면목동 녹색병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주변인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본 것은 앞뒤가 모순된 판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로선 기사회생이고 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의 일격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에 이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영장에 기초가 되는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혐의마다 사실은 좀 각각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위증교사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혐의가 소명이 된 것처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증교사와 백현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예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본 것은 위증교사인 것 같고, 백현동과 쌍방울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예. 증거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뭐 그 논리가 일관성 있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명 자체가 부족하니까 뭐 증거에 대해서 볼 것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니까 어찌됐든 결론이 어찌됐든지 간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백현동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백현동 관련해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사 본인이 이야기를 예. 했으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간접 증거나 이런 증거들은 인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는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 위증교사나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라도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준 혐의들에 대해서 뭐 입증 정도가 문제 삼아졌다면 네네. 앞으로 그럼 재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부담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검찰의 계획은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한 20일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그럴 계획이었을 텐데 네. 일단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된 거고 게다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장동 성남FC 재판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는데 그 재판이 지난번 단식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씩 늦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 유지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마저 무산이 된 오늘 그 영장 기각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네. 먼저 이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약간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상향 4단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의 종상향이 있었고 예, 예.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 개발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남도계공이 배제가 됐거든요. 예. 그다음 세 번째로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 100%로 지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음에 결재가 나왔는데 임대주택 100%가 10%로 대폭 축소가 됐어요. 예. 이러한 그 가운데에서 김인섭 씨와 정바울 씨가 무려 1,000억이 넘는 그러한 이익을 받고 부당한 이익을 받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고 성남 도계공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성남시는 2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상 배임죄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일단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은 드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이제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네. 뭐 이 부분에서 범죄 소명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글쎄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는지 아니면 좀 걱정을 했는지 처음부터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와 사이에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의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남 도계공이 배제된 그러한 그 상황들 그다음에 심지어 성남시의 담당 과장이 성남 도계공이 배제가 되니까 결재를 거부했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한 것이 맞다.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거는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가 않았는데 조금 약간 법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크게 좀 반발을 했는데 그 백현동 개발 비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한 판단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 그런 변호사님도 좀 동의를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정은 이제 담당 판사가 그 유창훈 부장이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예. 그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그리고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보면 위증교사 혐의가 또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긴 봤거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었죠? 위증교사는 뭐냐면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 변호사 할 때 검사를 사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2019년 2월에 그 당시 옛날 그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의 비서가 나와가지고 수행비서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 고소를 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어요. 이런 진술이 잘 받아들여져서 그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 그 비서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때 자기가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고 그다음 그 증거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하고 나누었던 전화 통화를 녹취한 게 있었거든요. 그 녹취록을 그 제공을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나 혐의나 거의 빼박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또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대북 송금 그렇죠. 사건은? 그래서 쌍방울이 800만 불 북한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고 그다음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비용인데 쌍방울이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낸 건 이제 팩트로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제3자 뇌물죄다라고 해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에서는 그 유창훈 부장은 어떻게 봤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굉장히 무게를 뒀는데 예.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진술을 하도록 외부에서 부적절하게 개입을 한 것이 의심은 된다라고 유창훈 부장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 것인데 결국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라고 해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반대되는 진술이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창훈 부장이 밝히지 않고 그 부분은 본안 재판 가서 담당 재판부가 그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쌍방울의 제3자 뇌물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특히 또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 대표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이 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이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까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김영태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외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저 검찰에서 나한테 뭐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의 말을 인정을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때 또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영태 변호사의 이야기를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에 의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법원도 의심은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직접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그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에 그 이 대표의 단식도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 결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예.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뭐 단식했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거는 법적인 외적인 일이니까 그냥 법대로만 판단한다. 이게 그 견지인 것 같고 예. 또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재판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네.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피의자 이재명 대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이니까. 예. 그다음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대장동 제3자 그 대장동과 성남 FC 관련한 그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1당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는 방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검찰이 지금까지 소명한 것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창훈 부장이 생각하기에는 피의자 방어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다 이런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이 검찰 수사의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그 혐의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장 뭐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김인섭 씨나 여러 사람들 구속되어 있으니까 사건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수사의 대상에서 빼기도 그럴 거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 것도 부족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1당의 대표를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앞으로 검찰은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첫 번째는 지난번 윤관석 의원 케이스 있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그 영장 거기에서는 이제 통과가 안 됐지만 그 회기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예. 아니면은 영장 재청구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영장을 보강해서 수사를 보강해서 지금 판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다 마친 다음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그 불체포 동의, 체포 동의안을 또 거치든지 예. 아니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또 정기국회잖아요. 예. 그다음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또 임시회 열리고 그러면은 하세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조금 이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추석 지난 다음에 그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소는 거의 100%할 겁니다. 예. 네. 그 지금 그 혐의 말고도 다른 사건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사건들인데 그럼 이런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추가 보세요?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장동 성남 FC 재판이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계속 공판 준비 기일이었고 첫 번째 공판이 9월 15일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리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월 그다음에 그 재판이 10월 6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대장동 재판은 일주일에 2번씩 열릴 거고 예.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 2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또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백현동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 재판도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2번씩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주 제일 큰 파도는 넘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법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만약에 이 다른 사건 의혹들에서 새로운 단서를 검찰이 확보를 하게 된다면 네네. 좀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나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큰 게 그 정자동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조심스럽다는 건 이번 영장 기각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계속 그 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그럼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지금 백현동과 쌍방울 관련해서는 특히 쌍방울 관련해서는 혐의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인이 잘 그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쌍방울 쪽 관련해서 수사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쪼개기 후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사자의 그러한 진술이 있으니까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계속 검찰 독재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독재라고 하면 옛날 군부 독재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야 독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검찰이 부장판사 한 명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독재 이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을 마치면서 그 이번에 내가 영장 실질 심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예.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쉬움과 함께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실상 오늘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될 텐데요. 4천만 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마스크도 없고 거리 두기도 없는 추석 연휴 참 오랜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은 귀성 정체가 주로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퇴근 시간과 겹치는 오후 6시와 7시 사이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정체를 피해서 조금 더 서두르시거나 아예 늦게 출발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은 평소 수준의 출근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곳곳에 비가 와서 이렇게 노란 서행 구간이 많습니다. 빗길에서는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 지나기가 어려운데요. 순산터널부터 매송까지 7km 구간 정체고 다시 비봉 일대에서도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경기권은 수월한데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는 정체가 이미 길어졌고요. 부산 쪽으로는 잠원 일대 주춤했다가 오산부터 남사까지 경기권 지나는 차들이 빠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백번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정체는 오늘도 구리와 상일 사이로 가장 먼저 길어졌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이동하신다면 서운분기점과 장수 사이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안현분기점 일대는 진출차로를 중심으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이동량도 증가하는데요. 용인 부근 정체가 강릉 쪽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빗길에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보름달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고 또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자주 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추석 연휴 날씨 전망해드립니다. 산발적인 비와 함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찾아온 가을비는 연휴 전날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는 비교적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 첫날과 추석 당일, 귀성길과 성묘길에는 아침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따뜻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낮게 일어 백길 이용에는 불편이 없겠습니다.
연휴 이틀째인 추석 당일 구름이 늘어나겠지만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과 부산의 달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14분, 서울은 오후 6시 23분에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높은 구름이 유입되겠지만 구름 사이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남은 연휴 기간에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연휴 셋째 날인 토요일부터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높아져 일요일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일요일 오후 약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이번 연휴 기간은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기간이라며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어 신 후보자가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야당은 5.18과 12.12 군사 쿠데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서 야기된 극우 논란과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주장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 무대에서 한반도의 핵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한국과 미국의 확장 억제를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 행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협조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연단에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대한민국 탓에 한반도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미연합훈련과 핵협의 그룹 등을 핵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화하였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또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식을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히스테리적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군사동맹이 동북아를 신냉전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거래 움직임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협조 관계를 간섭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에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됩니다. 김 대사는 윤 대통령 호칭을 생략하고 한국 정부를 괴뢰 정부라고 표현하며 20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데 썼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가 동북아 안보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러북 간 무기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도전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대사의 유엔 연설 이후 한국 대표부는 추가 발언을 신청해 북한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한미 군사훈련은 방어 목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대중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의 기한인 다음 달 11일을 앞두고 미국 상무부가 무기한 유예 조치를 업체 측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목록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면 별도로 건건히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친노조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으로 자동차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피켓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전례 없는 행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등 내년 11월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미시간주 GM 부품 공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쟁이 때 직원들의 출근 저지와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노동자들의 대열인 피켓라인입니다. 파업 12일째를 맞은 이 피켓라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류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한 건 처음인 만큼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Take a moment to stand with all of you, with our president, and say thank you to the president. Thank you, Mr. President, for coming. 하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노사 분쟁에 재임 중 개입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열렬한 친노조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루즈벨트와 트루먼은 물론 카터 집권기 때도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례 없는 행보는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등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Built the middle class. That's a fact. So let's keep going. You deserve what you've earned, and you've earned a hell of a lot more than you're getting paid now. Thank you very much. 전미 자동차 노조는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3대 자동차 업체 노동자 15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내년 선거는 아직 지지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하루 시차를 두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정치적 숙적 관계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9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볼 첫 기사, 중앙일보에서 다루고 있는 달라진 명절 풍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명절을 지내는 부부의 모습을 보자면 남편 집을 먼저 갔다가 아내 집을 들러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관습을 거부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어느 집을 먼저 갈지 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양쪽 모두 잠깐씩만 들렀다가 오는 경우가 있고 설과 추석을 나눠서 한 곳씩 가는 경우, 또 남편은 남편 집으로 아내는 아내 집으로 가서 각자 명절을 쇠고 오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MZ세대 부부의 변화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 세대로 볼 수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모습도 달라졌는데요. 부모 세대 역시도 관례에 얽매이는 걸 원치 않고 사위나 며느리 눈치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명절에 자식 부부가 오는 걸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명절에 분리 경향이 확대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에 실린 금리 인상과 소비의 상관성을 다룬 기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채무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연령별로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나 봤더니 20대는 금리 1%포인트당 연간 29만 9천 원의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3만 6천 원 줄어드는 데 그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20대와 60대 이상의 소비 감소액이 8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를 두고 통계청 측은 20대가 상대적으로 소득도 적고 모아둔 자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 부담이 늘 때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소비 감소는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부채 보유 상위 50%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26만 4천 원을 줄였지만 부채가 없는 청년층은 2만 4천 원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기사입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주요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라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중간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OECD 평균입니다. 15%고요. 노인 천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도 25.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우리나라가 보이죠? 눈에 띄게 높은 34.9%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 10년 전과 비교해서 6.1%포인트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어르신이 유독 많은 이유로 미흡한 노후 보장 제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 작년 기준 5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었는데요. 고령자 중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요. 또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더 적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도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단순히 소득 때문만이 아니라 건강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하길 원하는 고령자가 있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 또한 고령자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역시나 그래프가 몇 가지 실려 있는데요. 왼쪽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 최근 3년 내에 경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24.3%, 그러니까 국민 4명 중 1명꼴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다음은 경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요. 중간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119 상담 후에 안내를 따랐다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요. 가까워서가 21%, 의료진과 시설이 우수해서가 1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중증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겪으면서 제때 치료받기 어려워지는데요. 중증 환자가 오면 경증 환자가 비켜주면 되지 않느냐라고도 묻지만 현장에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제한한다면 동참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을 때 국민 10명 중 9명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9월 2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20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 경남 김해시에서는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역에 있던 KTX 열차에서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해 수백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남 김해시 진영급에서 맨홀 작업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맨홀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대원들이 6m 깊이에서 20대와 30대 남성 작업자 2명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맨홀 오수관 유량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KTX 열차 바퀴 사이로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연신물을 뿌립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경부선 영등포역에 있던 KTX 열차 바퀴에서 연기가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에 타고 있던 36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코레일이 승객 일부를 후속 열차로 환승시키면서 뒤따르던 열차 2대의 운행이 각각 10여 분씩 지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열차 바퀴에 있는 제동장치가 과열돼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 안자도 인근 해상에선 8.5톤급 선박과 1톤짜리 선박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특수해양 구조대 등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한 해경은 구체적인 충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19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어선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선 한 척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자 고속정과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사흘 뒤 중국 해경은 이 해역에 300m 길이의 부표 차단선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이른바 물 위의 장성을 철거해버렸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서방 언론까지 대동해 작정하고 자국 영토에 침입을 시도한 것에 비하면 절제된 대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中方坚定维护黄岩岛的主权和海洋权益。我们奉劝菲方不要挑衅滋事。 중국 관영지는 전임 두테르테 행정부 때 외부 간섭 없이 처리해온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미국의 선동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내주며 미국에 밀착하는 마르코스 대통령을 에둘러 비난한 겁니다. We continue to assert our territorial rights in the face of all of these challenges. 2016년 국제재판소의 불법 판결에도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중국. 미국의 해상 포위망을 뚫기 위해 캄보디아의 군사기지까지 건설 중입니다. 최근엔 잇따라 항모전단을 동원한 원양훈련에 나서고 필리핀 해경에 물대포까지 쏘는 등 갈수록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출근길 중부를 중심으로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젖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 비는 오락가락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선선한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25도를 보이겠는데요. 이 기온이 널뛰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현재는 경기와 강원, 충북 등 중부 곳곳에 분포해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전북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이어지다 잦아들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의 많게는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 22.6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 남부에서는 28도까지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6도, 창원과 부산은 28도 예상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대부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하는 데 무리가 없겠는데요. 다만 연휴 첫날인 내일과 추석 당일 아침 안개가 끼면서 귀성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곳곳에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감속 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조금 전 강정규 특파원 리포트를 전해드리던 중에 기사와 맞지 않는 배경 화면이 잠시 노출됐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